북한 여의사의 고백. 동무, 남조선에 가면 쌀밥에 고깃국을 매일 먹는다는 게 정말입니까? 죽어가던 제 환자가 웃으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이 질문이 저를 이 자리까지 오게 만들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북한의 실상을 알리는 작은 불씨가 되기를 바랍니다. 북한의 진짜 모습이 궁금하시다면, 그리고 목숨을 건 저의 탈북 여정을 끝까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관심이 어둠 속에 있는 그들에게는 큰 희망이 됩니다. 여러분은 지옥이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뜨거운 불길에 타는 고통일까요? 아닙니다. 제가 기억하는 지옥은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뼛속까지 시린 추위를 견디며 죽어가는 아이들을 그저 바라만 봐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 길거리를 떠도는 꽃제비들 앞에서 의사인 제가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그 무력함이었습니다. 저는 양강도 해산시 바로 압록강을 사이에 두고 중국과 마주보고 있는 국경 도시에서 35년을 살았습니다. 직업은 소아과 의사였습니다. 남들은 선생님 소리 듣는 편한 직업이라 부러워했지만 사실 저는 매일 밤 죽어가는 아이들을 보며 아무것도 해줄 수 없다는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 이야기는 영화 속 이야기도 아니고 불과 몇 년 전까지 제가 겪었고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 땅 누군가가 겪고 있는 처참한 현실입니다. 배고픔에 지쳐 풀죽을 쑤어 먹다 죽어간 내 이웃, 감시를 피해 목숨을 걸고 강을 건너던 그 밤의 차가운 공기, 그리고 자유를 찾아 1만 킬로미터를 돌아온 저의 탈북 여정을 가감없이 말씀드리려 합니다. 그때가 아마 2014년 겨울이었을 겁니다. 아침 8시 제가 일하던 해산시 인민병원으로 출근하는 길은 언제나 살을 애는 추위와의 전쟁이었습니다. 병원 문을 열고 들어서면 소독약 냄새 대신 퀴퀴한 곰팡이 냄새와 냉기가 저를 반겼습니다. 선생님, 우리 애 좀 살려주십시오. 밤새 열이 펄펄 끓어 발작까지 합니다. 진료실 앞에는 이미 아픈 아이를 업은 어머니들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하지만 의사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곤 고작 청진기를 대고 숨소리를 듣는 것뿐이었습니다. 왜냐고요? 이곳엔 의료기구도 주사약도 없고 그 흔한 해열제도 귀하기 때문입니다. 당시 북한의 무상치료제도는 이미 껍데기만 남은 지 오래였습니다. 병원 약장에는 먼지만 쌓여 있었고 정말 위급한 환자가 오면 저는 처방전을 써주며 이렇게 말해야 했습니다. 어머니, 장마당에 가서 마이신앙생제 좀 사오시라요. 병원에는 지금 약이 다 떨어졌습니다. 의사가 환자에게 장마당에 가서 약을 사오라고 해야 하는 현실.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환자들은 병원에 올 때 땔감으로 쓸 나무 한 단, 의사에게 줄 담배 한 갑을 챙겨와야 했습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더 신경 써서 봐주니까요. 이건 뇌물이 아니라 의사도 환자도 살아남기 위한 처절한 생존 방식이었습니다. 가장 가슴 아팠던 기억은 꽃제비, 아이들이 실려왔을 때입니다. 해산역 앞에는 부모가 수용소 끌려가 죽거나 잃은 굶주린 아이들이 넘쳐났습니다. 어느 날 뼈만 앙상하게 남은 7살 난 아이가 영양실조로 실려왔습니다. 그 아이에게 필요한 건 대단한 수술이 아니라 포도당 주사 한 병, 단 한 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밥 한 그릇이었습니다. 하지만 병원에는 전기조차 들어오지 않아 수액 링거를 데울 수도 없었고 무엇보다 그 흔한 포도당조차 간부들을 위해 남겨둬야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손을 잡고 하염없이 눈물만 흘렸습니다. 제 의사 가운 주머니에는
당에서 내려온 충성 자금을 거두라는 지시문만 들어있을 뿐 아이를 살릴 약은 없었습니다.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이곳은 병원이 아니라 희망 고문으로 사람을 죽이는 곳이구나. 여기서는 의사인 나도 이 아이도 그저 당이 존재하기 위한 소모품일 뿐이구나. 퇴근길 거리에 울려 퍼지는 선전 방송에서는 우리나라는 사회주의 지상낙원이라는 소리가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배고픔에 쓰러진 아이의 시신을 덮어주고 나오는 길에 듣는 그 노랫소리에 구역질이 났습니다. 그때부터였던 것 같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체제에 대한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은 집에 돌아와 잠든 딸아이의 얼굴을 보는데 죽은 꽃제비 아이들의 얼굴이 겹쳐 보였습니다. 내 딸도 저렇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에 겁이 났습니다. 의사인 나조차 내 자식을 지킬 수 없는 날이 오면 어떡하지? 그날 밤 저는 처음으로 남쪽의 불빛을 바라보며 금지된 상상을 했습니다. 저강 건너편에는 정말 다른 세상이 있을까 하고 말입니다. 평범이란 단어는 도대체 어떤 것일까? 사람답게 사는 건 도대체 어떤 삶일까? 끊임없이 이어지는 생각으로 밤을 지샜습니다. 2015년 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10살 난 여자아이가 병원에 실려왔습니다. 이름은 순이었습니다. 폐렴이었습니다. 항생제만 제때 투여하면 쉽게 치료할 수 있는 병이었습니다. 선생님, 우리 순이 좀 살려주십시오. 어머니는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어머니, 일어나십시오. 장마당에 가서 마이신을 사오시면 됩니다. 선생님, 저희는 돈이 없습니다. 남편은 작년에 굶어 죽었고 저는 장마당에서 옥수수 한 줌씩 팔며 겨우겨우 살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손에는 옥수수 몇 알이 들어있는 낡은 비닐봉지가 쥐어져 있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것으로라도 약을 좀. 저는 그 순간 제가 얼마나 무력한 존재인지 깨달았습니다. 의사라는 직함이 무슨 소용입니까? 환자를 살릴 약도 없이 저는 제 개인 돈으로 장마당에서 마이신을 샀습니다. 순이는 사흘 동안 병원 복도 구석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난방도 없어 작은 장작불에 의지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순이의 폐는 이미 감염으로 망가져 있었습니다. 마지막 날 밤 순이가 제 손을 잡으며 물었습니다. 선생님, 남조선에 가면 정말 쌀밥에 고깃국을 매일 먹는다는 게 정말인가? 그 작은 손의 온기가 아직도 제 손에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순이는 쌀밥에 고깃국을 먹는 희망을 가지고 웃고 있었습니다. 그 얼굴이 저를 미치게 만들었습니다. 그렇단다, 순이야. 누가 들으면 수용소에 잡혀갈 말이지만 저는 순이의 말에 희망을 달아주었습니다. 선생님, 저도 남조선에 가고 싶습니다. 그곳엔 먹을 게 많다지요. 배부르게 먹고 엄마랑 따뜻한 집에서 살고 싶습니다. 그것이 순이가 남긴 마지막 말이었습니다. 그날 밤 순이는 죽었습니다. 굶주림과 추위와 병 때문에, 아니, 이 잔인한 체제 때문에. 순이의 장례를 치른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8살 난 제 딸 지은이가 배고프다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희 집에는 옥수수죽도 없었습니다. 배급은 이미 몇 달째 끊긴 상태였고 의사 월급으로는 장마당에서 식량을 살 수 없었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안으며 순이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내 딸도 저렇게 죽는 건 아닐까? 그 순간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 땅을 떠나야겠다고. 딸아이만은 순이처럼 죽게 할 수 없다고. 아무리 위험해도, 아무리 목숨을 걸어야 해도 강을 건너 자유로운 땅으로 가야겠다고. 그날 밤부터
저는 탈북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의사라는 직함 때문에 당국의 감시는 다른 주민들보다 덜했지만 그래도 탈북이라는 엄청난 도전이 저와 딸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탈북 브로커들에 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해산 장마당에는 중국으로 넘어가는 사람들을 돕는 브로커들이 은밀히 활동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을 만나는 것조차 목숨을 거는 일이었습니다. 브로커 중 절반은 보이부의 정보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잘못 선택하면 탈북 시도만으로도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갈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순이의 그 마지막 질문이 제 귓가에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남조선에 가면 쌀밥에 고깃국을 매일 먹는다는 게 정말인가? 그래, 순이야. 선생님이 가서 확인해 볼게. 그리고 언젠가 북한의 모든 아이들이 배부르게는 아니어도 굶어서 죽는 일이 없도록 선생님이 세상에 알릴게. 2015년 여름, 저는 마침내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장마당 한 구석 중고 옷을 파는 아주머니였습니다. 선생님, 저희 애가 아파서 그런데 병원 좀 데려가도 될까요? 그것이 암호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녀를 따라갔습니다. 좁은 골목, 낡은 집 안쪽. 그곳에서 중년 남성이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시죠? 중국으로 넘어가고 싶으시다고? 네. 저랑 제 딸을. 돈은 있습니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몇 년 동안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환자들에게 받은 사례금, 개인적으로 진료해준 대가로 받은 쌀과 옥수수를 몰래 팔아서 모은 돈, 중국 돈으로 환산하면 약 500위안 정도였습니다. 이것밖에 없습니다. 브로커는 돈을 세어보더니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허, 이걸로는 안 돼요. 1인당 1000위안은 있어야 하오.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제발, 이것밖에 없습니다. 제 딸만은 꼭 살려야 합니다. 저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브로커는 한참을 고민하더니 입을 열었습니다. 조건이 있소. 당신이 의사라면 중국에 건너가서 우리 가족과 우리 조직원 중 다친 사람을 계속 치료해 주시오. 그러면 부족한 돈은 없었던 걸로 하겠소. 알겠습니다. 뭐든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다음 주 금요일 밤 압록강 변에서 만나죠. 그는 강을 건너는 정확한 위치와 시간을 알려주었습니다. 한 가지만 명심하십시오. 경비병에게 발각되면 즉시 총살입니다. 당신뿐 아니라 딸도 함께. 그때 난 전혀 모르는 일임을 명심하시오. 그 말에 제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그 주 금요일 밤, 저는 딸 지은이의 손을 꼭 잡고 압록강 변으로 향했습니다. 엄마, 어디 가는 거야? 지은아, 우리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배부르게 밥 먹을 수 있는 곳. 정말? 고기도 먹을 수 있어? 응. 그러니까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엄마 손만 꼭 잡고 있어. 강변에는 브로커와 함께 건널 사람들 5명이 더 있었습니다. 자, 이제 강을 건넙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경비병이 순찰 도는 시간은 정확히 20분 간격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은 15분입니다. 한여름이었지만 강물은 얼음처럼 차가웠습니다. 저는 딸을 업고 강물에 발을 담갔습니다. 수심은 허리까지 왔습니다. 엄마, 무서워. 쉿,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소리내면 고기 먹으러 못 가. 중간쯤 왔을 때였습니다. 거기 서라. 경비병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저희를 비췄습니다. 타다다다닥 총소리가 울렸습니다. 모두 엎드려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딸을 강물 속에 숨기며 딸의 입을 막았습니다. 총알이 강물을 뚫고 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결국 저희는 강을 건너지 못했습니다. 다행히 어둠 속에서 경비병들은 정확히 조준할 수 없었고 저희는 강을 다시 건너 해산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저희는 온몸이 젖은 채 떨고 있었습니다. 딸 지은이는 제 품에 안겨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엄마, 무서워. 다시는 안 갈래. 저는 딸을 꼭 안았습니다. 미안해, 지은아. 하지만 엄마는 포기할 수 없어. 너를 이곳에서 살게 할 수 없어. 그날 밤 저는 다시 결심했습니다. 다음에는 반드시 성공하겠다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첫 번째 시도가 실패한 후 저는 6개월을 더 기다렸습니다. 겨울을 기다렸습니다. 압록강이 얼어붙는 그 겨울이 되면 강물 대신 얼음 위를 걸어서 중국으로 건널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15년 12월 드디어 강이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다시 브로커를 만났습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성공해야 합니다. 겨울에는 경비가 더 삼엄합니다. 하지만 얼음 위를 빠르게 건너면 여름보다 성공률이 높습니다. 이번에는 돈도 충분히 모았습니다. 병원에서 몰래 약품을 빼돌려 장마당에 팔았습니다. 저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딸에게 말했습니다. 지은아, 내일 우리 진짜로 좋은 곳으로 가는 거야. 엄마, 또 그 무서운 강 건너는 거야? 응. 하지만 이번에는 엄마가 꼭 성공할 거야. 지은이를 꼭 지킬 거야. 그날 밤 저는 딸을 꼭 안고 마지막 자장가를 불러주었습니다. 반짝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비치네. 북한에서 부르는 마지막 노래가 될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밤 11시 영하 20도의 혹한. 저는 딸을 업고 얼음 위에 발을 내디뎠습니다. 절대 소리 내지 마십시오. 빠르게 걷되 뛰지는 마십시오. 얼음이 깨질 수 있습니다. 브로커의 지시에 따라 저희는 조심스럽게 얼음 위를 걸었습니다. 발밑에서 얼음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중간쯤 왔을 때 다시 손전등 불빛이 보였습니다. 거기 서라. 경비병입니다. 뛰십시오. 지금. 브로커가 소리쳤습니다. 저는 딸을 업은 채 전속력으로 뛰었습니다. 뒤에서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다닥, 타다닥. 총알이 얼음을 뚫고 제 발 옆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엄마, 괜찮아. 엄마가 지켜줄게. 저는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국 땅, 저는 중국 쪽 강변에 쓰러졌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저는 뒤를 돌아봤습니다. 북한 경비병들이 강 건너편에서 저희를 향해 총을 겨누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강을 건너오지 못했습니다. 국경을 넘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저는 딸을 내려놓고 확인했습니다. 지은아, 괜찮아? 응, 엄마. 딸은 무사했습니다. 저희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순간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인지 슬픔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북한 땅을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제 부모님이 계십니다. 제 동생이 있고 제 동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순이 같은 수많은 아이들이 있습니다. 미안해, 미안해, 미안해요.
한없이 흐르는 눈물을 닦으며 저는 북한을 향해 마지막 인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이제 저희에게는 새로운 삶이 시작될 것입니다. 중국에 도착했지만 저희의 고난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북한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브로커가 저희를 데려간 곳은 중국 지린성의 한 농촌 마을이었습니다. 여기서 한 달 정도 숨어 지내십시오. 그동안 남쪽으로 갈 루트를 찾아보겠습니다. 저희는 어느 조선족 할머니의 집 창고에 숨어 지내야 했습니다. 창문도 없는 어두운 창고. 하루에 한 번 할머니가 밥을 갖다 주었습니다. 중국에서 탈북자는 불법 체류자였습니다. 공안에 잡히면 즉시 북한으로 송환되었습니다. 그리고 북한으로 돌아가면 총살이거나 정치범 수용소행이었습니다. 어느 날 밤 공안이 마을을 단속한다는 소식이 들렸습니다. 빨리 나가야 합니다. 할머니가 급하게 저희를 깨웠습니다. 공안이 오고 있습니다. 뒷산으로 도망가십시오. 저는 딸을 업고 어둠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뒤에서 오토바이 소리와 개 짖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희는 산속에 숨어 온밤을 떨며 보냈습니다. 영하의 날씨에 딸아이는 고열에 시달렸습니다. 엄마, 추워. 조금만 참아, 지은아. 조금만. 저는 의사였지만 약도 장비도 없었습니다. 그저 딸을 안고 제 체온으로 딸을 데워줄 뿐이었습니다. 한 달 후 브로커가 다시 나타났습니다. 준비됐습니다. 이제 남쪽으로 출발합니다. 하지만 출발하기 전 브로커는 추가 비용을 요구했습니다. 라오스를 거쳐 태국까지 가려면 추가로 2,000위안이 더 필요합니다. 뭐라고요? 처음에는 그런 말 없었잖아요.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단속이 심해져서 루트를 바꿔야 합니다. 저는 절망했습니다. 그런 돈이 어디 있습니까? 돈이 없으면 중국에서 당분간 일을 하십시오. 식당에서 접시나 닦으면서 돈을 모으십시오. 얼마나 걸립니까? 글쎄요. 1년? 2년? 저는 생각했습니다. 1년, 2년을 중국에서 불법 체류자로 숨어 지내며 공안의 단속에 떨어야 한다는 것을, 딸아이를 학교에도 보내지 못하고 창고에 숨겨 놓아야 한다는 것을 저는 결심했습니다. 아닙니다. 지금 당장 출발하겠습니다. 돈은요? 제가 중국에서 의료 봉사를 하겠습니다. 당신네 조직원 중 아픈 사람들을 치료해 주겠습니다. 브로커는 잠시 고민하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뭡니까? 라오스까지 가는 동안 조직원들과 함께 움직이는 다른 탈북자들도 당신이 돌봐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이틀 후 저희는 다시 길을 떠났습니다. 트럭 뒤 화물칸에 20명의 탈북자들과 함께 숨어서 이동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사람들의 숨소리만 들렸습니다. 누군가 기침을 했습니다. 저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 맥박을 짚어봤습니다. 열이 많이 나시네요. 제가 약을 좀 드릴게요. 저는 브로커에게 미리 받아둔 간단한 의약품으로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것이 저와 딸이 남쪽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었습니다. 트럭은 어둠 속을 달렸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다만 자유를 향해, 아니, 그 엄청난 단어가 아닌 그저 평범한 삶을 꿈꾸며 중국을 거쳐 라오스 국경을 넘자 저희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해산의 추위와는 비교도 안 되는 습하고 숨막히는 열기였습니다. 저희는 이제 뱀과 악어가 우글거리는 정글을 뚫고
태국 접경까지 걸어야 했습니다. 며칠 동안 걷고 또 걸었습니다. 제 딸아이는 고열에 시달렸고 저는 의사였지만 해열제 하나롭소. 그저 축 늘어진 아이를 안고 눈물만 흘려야 했습니다. 그때 브로커에게 간절하게 부탁했습니다. 딸이 죽으면 나도 따라 죽을 겁니다. 제발 살려만 주십시오. 브로커는 한숨을 쉬며 자기가 가진 해열제를 꺼내 주었습니다. 이것밖에 없소. 아껴 쓰시오. 가장 위험한 순간은 메콩강을 건널 때였습니다. 강폭이 너무 넓어 작은 목선에 몸을 실어야 했는데 혹시라도 배가 뒤집히거나 국경 수비대에 걸릴까봐 온몸이 돌처럼 굳었습니다. 강물은 흙탕물처럼 탁했지만 그 물 너머에는 대한민국이라는 희망이 있다는 생각만으로 버텼습니다. 며칠을 더 걷고 또다시 밤을 새워 이동했습니다. 온몸에 힘이 다 빠져 주저앉고 싶을 때마다 저는 잠든 딸의 얼굴을 보며 주문을 외웠습니다. 살자, 살리자, 먹이자, 우린 사람이다. 그 단어만이 저를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유일한 힘이었습니다. 마침내 한 도시의 낯선 거리, 브로커가 속도를 늦추더니 손가락으로 한 건물을 가리켰습니다. 저기다. 이제부터 너희들의 세상이다. 그곳은 태국 방콕의 대한민국 대사관이었습니다. 흰 벽에 선명하게 새겨진 대한민국, 그리고 그 위에서 휘날리는 익숙하면서도 낯선 태극기의 물결. 철문 앞에 선 순간 저는 다리가 풀려 주저앉았습니다. 수년 동안 저를 짓눌렀던 공포, 배신감, 죄책감, 그리고 희망까지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터져 나왔습니다. 저는 딸아이를 품에 안고 소리내어 펑펑 울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철문을 두드렸습니다. 잠시 후 문이 열리고 낯선 한국인 직원이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북한에서 왔습니다. 제발 저희를 살려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그 말을 내뱉자마자 직원이 저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그 철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는 요란한 경적 소리가 들렸지만 제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빗발치는 총알과 감시, 그리고 굶주림이 영원히 차단되는 소리. 그곳은 드디어 안전한 땅, 제가 그토록 찾아 헤매던 자유의 땅이었습니다. 대사관 안에서 저희는 처음으로 안전하게 잠을 잤습니다. 딸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두려움 없이 편안히 잠들었습니다. 저는 딸의 얼굴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해산에서 방콕까지 중국 라오스를 거쳐 약 1만 킬로미터의 여정, 6개월간의 도피, 이 모든 것이 헛되지 않았다고. 순이야, 선생님이 해냈어. 선생님이 살아남았어. 그리고 이제 세상에 알릴 거야. 북한의 진실을. 대사관에서 보호를 받고 며칠 후 저는 딸아이와 함께 마침내 대한민국 땅 인천국제공항에 내렸습니다. 공항의 깨끗한 바닥, 사방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자유로운 웃음소리, 밤에도 꺼지지 않는 수많은 불빛들. 제 눈에는 이 모든 것이 현실이 아닌 화려한 남조선 드라마의 세트장처럼 느껴졌습니다. 저희는 먼저 북한 이탈 주민 정착 지원 시설인 하나원에 들어갔습니다. 그곳에서 받은 교육 중 가장 낯설었던 것은 민주주의 교육이었습니다. 남쪽 사회에서는 정부나 대통령을 마음껏 비판할 수 있고 원하는 대로 직업을 선택할 수 있으며 배급을 받지 않고도 돈만 있으면 원하는 것을 살 수 있다는 교육이었습니다. 하나원에서의 첫 식사는 제 평생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습니다. 흰쌀밥에 고깃국, 그리고 김치. 북한에서는
특별한 날에만 겨우 맛볼 수 있던 그 음식이 너무나도 평범하게 식판에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다 먹어도 돼? 다 먹어도 안 잡아가? 딸아이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쳐다봤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딸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응, 아가야. 이제 마음껏 먹어도 돼. 여기는 내가 배불리 먹는 걸로 잡혀가지 않아. 그날 딸아이는 태어나 처음으로 배가 터지도록 밥을 먹고 잠들었습니다. 저는 다시 의사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나만의 의료 시스템은 제가 북한에서 배웠던 것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지만 이제 저에게는 마음껏 공부하고 환자를 약으로 치료해 줄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저는 지금 서울의 한 병원에서 다시 소아과 의사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북한 가족들에 대한 그리움과 죄책감은 남아있지만 제 딸에게 떳떳한 삶을 물려줄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합니다. 가장 소중한 자유는 선택의 자유였습니다. 저는 이제 당의 지시가 아닌 제 양심에 따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자유에는 대가가 있었습니다. 저희가 탈북한 후 북한에 남은 제 부모님과 동생은 모두 연좌제로 처벌받았을 것입니다. 어쩌면 정치범 수용소로 끌려갔을지도 모릅니다. 그 죄책감은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후회하지 않습니다. 제 딸만은 순이처럼 되지 않았으니까요. 제 딸은 지금 한국 학교에 다니며 친구들과 웃고 떠들며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얻은 것입니다. 저는 제 인생의 절반을 어둠 속에 갇혀 살았고 나머지 절반은 빛을 찾아 필사적으로 싸웠습니다. 저는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탈북자 이수련으로 살고 있습니다. 저의 사명은 단 하나입니다. 제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북한에 남아있는 제 동포들에게도 전달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입니다. 특히 순이 같은 아이들이 더 이상 굶주림으로 죽지 않는 그날이 오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의 길고 고통스러웠던 여정을 끝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가 겪은 모든 일들은 과거가 아니라 지금도 북한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재 진행형의 현실입니다. 이 이야기가 그들의 아픔을 잊지 않고 기억하는 작은 씨앗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지,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